현재의 모습은 곧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때 후회도 소용없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 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히틀러와 나치는 어떻게 독일을 통제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히틀러가 어떻게 독재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합법적 권력 획득에서 전체주의 통출의 전환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후 어떻게 독일을 통제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통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독일 국민이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중의 순응과 저항 구제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혼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 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둘째, 사회 혼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과 가치관의 혼란이 만연했고 실업률 증가와 빈부격차 심화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셋째,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잦은 정권 교체와 정치적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았고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초기 나치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연설 능력으로 당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둘째, 그는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여 나치당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었습니다. 셋째, 그는 독일을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1923년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수감기간 동안 나의 투쟁을 집필하며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히틀러의 정치적 부상입니다. 1920년대 초 히틀러는 나치당을 이끌며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중연설과 선동적 포스터로 지지자를 늘려나갔습니다. 1923년 11월 히틀러는 맥졸 폭동을 일으켰지만 실패했고 9개월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생각과 목표를 정리한 나의 투쟁을 집필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독일 경제가 무너지자 히틀러는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1932년 나치당이 국회의 제1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치당의 성장 과정입니다. 1920년대 후반 독일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업률 증가와 빈곤 심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나치당은 효과적인 선전과 선동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며 대중을 현혹했습니다. 193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치당이 제1당으로 부상한 것은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히틀러의 총리 취임입니다. 1933년 1월 30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독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나치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교묘한 정치적 수술을 사용하여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1933년 2월 27일 독일 국회의사당이 불타면서 나치는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규정하고 긴급 조치를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히틀러는 정치적 반대파, 특히 공산당 당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탄압했습니다. 긴급 조치로 인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었고 이는 나치의 권력 강화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권위임법은 1933년 히틀러가 제정한 법률로 의회의 동의 없이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히틀러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독일 민주주의 제도의 실질적인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히틀러는 독재자로 등극할 수 있었고 나치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은 독일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정당들을 금지하고 나치당 일당 독재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으로 이양하도록 하여 국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선전부를 설치한 괴벨스의 역할은 언론,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나치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치당은 대중의 사고방식을 통제하여 나치화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게슈타포라는 비밀 경찰을 만들어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게슈타포는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도구였고 일반 시민들의 일상까지 감시했습니다. 나치는 또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했고 독립노동조합을 해체했으며 반체제 인물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했습니다. 나치는 또한 디하우 등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정치적 반대파와 적으로 여긴 사람들을 가두었습니다. 이런 강제 수용소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포를 퍼뜨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및 소수자도 탄압했습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은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일인과 유대인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은 법적으로 낮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938년 크리스탈 라우트는 유대인의 가게와 예배당을 공격한 큰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3만 명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이는 나치의 유대 탄압이 본격화된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 집시, 슬라브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열등하다고 여긴 집단을 가두는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가장 잔인한 수용소로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나치는 경제정책에서 발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즉 대규모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6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구제했습니다. 군비 확장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켰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쟁 준비를 위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전쟁 준비를 위한 경제정책은 불안정성을 야기했습니다. 나치 정부는 경제 및 노동 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나치는 먼저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30년 시작된 경제 계획으로 독일 경제를 전쟁 준비에 집중시켰습니다. 헤르만 괴링이 주도하여 군수산업과 자원 자급자족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원재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독일의 군사력을 빠르게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노동통제 시스템입니다. 1933년 5월 모든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독일 노동전선으로 대체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권과 단체 교섭권을 폐지하고 국가가 임금과 근로조건을 직접 통제했습니다. 노동 수첩제를 도입하여 모든 노동자의 이동과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나치는 철저한 사회통제와 감시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설립하여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탄압했습니다.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며 정치범, 유대인, 소수자들을 수감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를 통해 철저한 사회 통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히틀러는 국가 원수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군 장성들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하며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모든 사회 영역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개인의 사고방식을 통제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주의 체제는 시민들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독재가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대중심리 조작과 선전의 힘입니다. 괴벨스가 이끄는 선전부는 라디오, 영화, 신문 등을 통해 나치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고 상징을 보여주며 국민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국가 자존심 회복과 적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 약점과 극단 사상의 성장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 혼란과 정치 불안은 극단주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은 후 그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유보다 안전을 선택하는 경향이 전체주의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다음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입니다. 전체주의는 국가에 대한 모든 권력이 집중됩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권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됩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지만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주의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억압되지만 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됩니다. 전체주의는 일당 독재 체제로 운영이 되지만 민주주의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주의는 국가와 사회와 경제 모든 영역을 통제하지만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권력의 집중의 위험성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권력의 집중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하는데 한 개인이나 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면 법치가 약화되고 시민의 자유가 위협받습니다. 나치 독일처럼 권력 집중은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다음으로 권력 집중에 대한 현대 민주주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부 권한 강화, 사법부 독립성 약화, 언론 통제 등 권력 남용이 나타납니다. 부의 불평등, 정부 독점, 감시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초래합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민 참여와 견제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보호입니다.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수호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적 절차 존중 및 선거 참여입니다.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입니다.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집단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은 권력 집중을 방지하는 중요한 보루가 됩니다. 권력 집중에 대해 역사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사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소홀히 할 때 전체주의가 발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곧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때 후회해도 소용없게 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치 독일이 어떻게 독재국가로 변신했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택 교수였습니다.